그럼 지금부터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회 사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근무하는 원윤희 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16 혁명 제62주년입니다. 이 뜻깊은 오늘 개최되는 제1회 안보 강연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지회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평가와 또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 북한의 실상 바로 알리기 등을 통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안보 강연, 대한민국의 성공과 대통령의 역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포국영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뇌문과 국가발전 과정에서 순국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회 회장이신 장종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양조회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위안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안보 강연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특별히 또 존경하는 김승규 전임 국정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제가 항상 TV에서 많이 봤던 우리 홍수환, 우리 정말 존경하는 분 오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는 양지 회원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또 아닌 분들도 계셔서 잠깐 양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지에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재직했던 전직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61년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가 창설돼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저는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386이니 486이니 586이니 하면서 민주화 투쟁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항상 반박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보부가 없었다면은 이 나라는 간첩 천지가 됐었고, 이미 적화가 돼서 민주화 얘기를 꺼낼 계제도 없었다. 민주화의 첫째 유공자는 중앙정보부, 국정원, 우리 출신들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국정원의 대검 수사권이 금년 12월 31일 12시, 밤 12시로 박탈당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양재는 열심히 투쟁하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었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더 자주 하고, 좀 더 또 성황리에 개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행사가 앞으로 자주 있을 테니까 계속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양지에 우리 동지들이 많이 와 있고,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5월 전쟁권 동안에 굉장히 불편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나라가 이게 뒤로 계속 후진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안보 강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보 강연이 훌륭한 강연이 되고 우리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좋은 아주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근무할 때 2005년, 6년 이럴 때 저는 여러 가지 공부로 외국에 많이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그 나라에 가 있다가 이제 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서로 붙잡히고 이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합니다. 정보부 장관. 그래서 외국을 많이 갔어요. 저쪽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요즘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뭐 이렇게 브라질 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나라에 가면 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됐냐, 그 훌륭한 나라가 됐냐, 꼭 물어봐요. 그리고 대접을 엄청 잘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요, 가면 참 어깨가 올라가요.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선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빠르고 머리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이런 훌륭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의 국민을 힘을 결집시키고 이렇게 좋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라는 그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한 50몇 개국을 조사를 해봤어요. 새로 독립을 했는데 어떤 나라가 산업화와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이 두 가지를 달성했나. 그 세 나라를 뽑았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그 첫째로 뽑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이 세 나라를 그 사람은 찾았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공통점이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깨끗하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리고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였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그냥,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계속 형편없는 나라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 나라는 부패가 심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부터 한다고,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질서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힘이 결집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특히 그 사람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는 완전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다. 제가 이제 인천에 검사로 근무할 때 그 전두환 대통령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3마리 토끼를 이분이 잡은 분이에요. 물가라든지 성장 뭐 이런 것들, 실업 이런 걸 다 잡은 사람. 그 굉장히 그분도 우리 국가가 만불되는데 굉장히 귀한 훌륭한 대통령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좋은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정말 전쟁을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 발전의 모든 토대를 놓고, 그 토대 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 훌륭한 영도력으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 춘궁기가 오는데 한 2달 정도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 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혁명이 나니까 뭐 방공을 제1의 국시를 제1위로 하고, 그건 기억이 나고, 시급한 민생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좋은 지도자 밑에 노력한 결과 이렇게 오늘날 이런 훌륭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지난 정부의 5년 동안에 우리가 참, 이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후퇴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결집했습니다. 자유민주 시민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하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연의 개최를 축하하는 축하 공연 무대가 있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크로스오버 싱어이자 상명대 교수인 김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정 교수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 교수는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또 국제평화교향악 페스티벌 총감독, 대한민국 문화예술 연예대상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안보교육연구위원과 또 핵안보국민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 오늘 축하 무대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있게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의 오른쪽이 이 땅을 소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이 지켜왔네. 무궁화 꽃이 고지고 평범한 우리 역사 고생해도 살아있네. 슬기고 우리 곁에 삼국통일 기후한 사랑의 정신을 오늘의 이어한 새마음의 정신으로 영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리. 영원토록 후손에게 두 손으로 물려주세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제가 음악하는 입장에서 천재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MZ 20세대가 정말 다 같이 부르는 날을 염원하면서요. 제가 오늘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산자
저는 군 장교장 출신의 막내 딸로서 어릴 때부터 안보에 대해서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요. 참 이 국가가 나름대로 애국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 구국강병 절대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절대 평화 없이는 자유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없이 평화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곡입니다. 평화 아리랑 마지막 끝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 곡 부르려고 준비하셨네. 요거는 짧습니다. 예, 빨리 끝나고. 천천히 하세요. 예. 멋진 무대를 선물해주신 김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께 잠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1999년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통치 철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사업회는 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끝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이곳 기념관을 설립 완공하였고 2012년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한 이후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직 국민들의 기부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저희 재단은 기념관 운영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재조명하는 학술 연구와 오늘과 같은 강연의 개최, 또 박정희 대통령 관련 도서 발간과 박정희 대통령 탄신 기념 행사와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 연구회, 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박정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일들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업들로 박정희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연장 뒤편에 100만인 후원 캠페인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국제한국학연구소 소장이신 이지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지수입니다. 예, 사실은 이 강의를 김승규 전 원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능력이 좀 모자란 제가 대신 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강연이라는 게 대학에서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강이라 그러면요, 짧은 게 명강이라 그럽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오래간만에 좋은 장소에 오셨는데 제가 좀 컴팩트하게 짧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복하게 아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셨겠지만 여기 주최 측에서 이제 저한테 주신 제목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바로 무슨 얘기 할 거다라고 아마 지레짐작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커맨더십이라고 하는, 사실 만들어진 말인데 지휘관, 사령관의 리더십이죠. 커맨더십.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사용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커맨더십은 나쁜 개념, 부정적 개념이고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또 리더십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람직한 어떤 그런 지도자의 어떤 것이다 라고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행동 조직학, 정치학, 사회학 이런 학문 분야에서요 얘기할 때는 커맨더십도 좋은 커맨더십이 있고 나쁜 커맨더십이 있고 또 적절한 커맨더십이 있고 환경에 때에 안 맞는, 걸맞지 않는 커맨더십이 있고, 마찬가지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십이 있고 나쁜 리더십이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리더십, 어떤 커맨더십으로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성공의 신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그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5.16 관련해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인연이 많습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2001년 귀국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 임용 그 과정을 거쳐서요. 2002년도 이제부터 이제 명지대학에서 강단에 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2년 1월달, 지금부터 한 22년 전인가요?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 그 키를 받아가라 그래갖고 제가 일요일날 나갔었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연구실 키를 받아갖고 5층이라 그래서 5층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516호실이에요. 그때 제가 왜 제가 각별하게 느꼈냐면요. 계속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선친이 저 대학교 선배시기도 한데 평생을 대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성균관대학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저희 선친의 연구실 호수가 516호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근데 저희 선친요 사실은요 또 5.16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게 76년도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5.16 민족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평생 연구를 하신 분인데 5.16 민족상의 안전보장 부분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16하고는 좀 인연이 많은데 오늘 또 5.16을 맞아서 이런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갈까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만든 나라입니다. 만든 나라인데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아직까지 그 합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딩 파더스라 그래갖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리고 존경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과연 누가 건국의 아버지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게 대단히 슬픈 얘기죠. 자, 여러분 그 멀리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럼 링컨, 알렉산더 해밀턴, 앤드류 잭슨, 율리스 그랜트, 벤저민 프랭클린 요까지 미국 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1달러짜리죠. 제퍼슨 2달러짜리고요. 에이브럼 링컨 5달러짜리. 해밀턴이 20달러인가요? 10달러짜리. 잭슨이 20달러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랜트 장군이 50달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100달러짜리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국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 지폐에 아마 초상화를 채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물론 이제 대통령도 있지만은 민간인으로서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 대통령 안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벤저민 프랭클린도 대통령을 안 한 사람이, 나머지는 다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색깔이 뭐냐면요, 군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도 그냥 일반 사병이나 혹은 하위 중위 그런 영관급 정도에 머무르는 게, 위관급 영관급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사령관급 스타를 달았던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해밀턴, 잭슨, 그랜트입니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갖고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미국 그 연방주의자로서 재무부, 달러 그런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도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출발해 갖고요, 나중에 사령관까지 합니다. 자, 그 밑에 대통령들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구라는 거 뭐냐면 이제 9번째 대통령이다, 12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건데요. 다 사실은 장성, 참모총장, 포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20세기 들어서 유일한 군 출신 장군 대통령입니다. 그 전까지 벤저민 해리슨이요, 맥킨리인가가 25번째 미국 대통령인데, 인물로서 미국 대통령인데, 그 맥킨리가 1890 몇 년도부터 해서 1901년인가 2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중반 후반 19세기가 미국의 일종의 건국의 틀이 되는 시기인데, 그때까지 9명입니다. 대통령이 군 출신, 장군 출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유일하게 지금 아이젠하워가 장군 출신의 대통령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할까? 그래서 이게 미국도 건국 초기에 독립운동에 독립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독립한 다음에도 영국하고 또 추가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스페인하고도, 프랑스하고도, 멕시코하고도, 물론 전쟁이 끊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 전쟁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아마 군 출신 지휘관이 미국을 이끌어 갔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은, 만든 나라 영국처럼 그 오랜 전통 속에서 개혁과 평화적인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진화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만든 나라의 경우에는 강력한 리더십, 바꿔 얘기하면은 커맨더십이라는 게 대단히 유효하게 필요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커맨더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맨더십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적절한 좋은 의미의 커맨더십이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요. 군주정,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사 스승인 플라톤은요, 필라소퍼 킹이라고 해서 철인 왕, 철학자가 왕으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인 왕의 그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철학,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적으로 우수한, 또 지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철인왕이죠. 아무튼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군주죠. 제대로 된 군주.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필로소퍼 킹이 다스리는 군주정이요,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주가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참주정, 티란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재자죠. 전제주의자죠. 그런데 그 전제주의자가 등장하는 것은 꼭 지도자 자체가 타락해서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필로소퍼 킹으로서의 어떤 그런 선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요, 엘리트들이 도저히 독재자 전제정하고는 공동체가 지탱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엘리트들에 의해서 좋은 정치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걸 이제 귀족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귀족정도 귀족들이 타락하면은 과두정이라 그러죠. 올리가르키라 그래서요. 과두정이 되다가 그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업라이트를 해버리면은 이제 민주정이 된다. 그런데 그 민주정도 타락하면은 이게 이제 중우정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군주정이다, 귀족정이다, 민주정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 여러 소수에 의한 지배, 혹은 다수에 의한 지배,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를 공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것들은 위에 바람직한 모델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이제 참주정, 과두정, 우민정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배자, 룰러, 그 다음에 피치자, 그러면 룰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뭐 지도자 혹은 국민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흔히 정치학자들이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해요. 여기는 그리질 않았지만요. good leader, 그 다음에 not so good leader, 좋은 리더와 좋지 않은 리더가 있습니다. people도요, 국민들도요, 좋은 국민이 있고요, 나쁜 국민이 있어요. 제일 이상적인 건 뭡니까?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고 국민들도 대단히 양질의 good people, 양질의 구성원들일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죠.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지도자도 형편없고 국민들도 형편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자, 그런데 나쁜 지도자, 그러나 국민들은 대단히 우수하고 아주 좋은 양질의 구성원들로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제 나쁜 지도자, 나쁜 국민들인 경우에는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나쁜 지도자와 좋은 국민들이 있을 때는 정권이 교체되죠.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대단히 좋은데 구성원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아직 미숙할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모색할 것이냐. 이때는요, 아까 전 말씀드린 커맨더십입니다. 커맨더십이 이끌어 나가는 거죠. 훌륭한 커맨더를 만나면은 not so good 국민들이 이끌어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의미로서 파악하기 어렵고요.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우리로서는 대단히 굿 커맨더를 우리가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 커맨더십하고 리더십은요, 그 자체로서는 뭐 민주주의의 긍정적이다, 민주주의와는 배제적이고 대척점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커맨더십적인 어떤 성격이 요구될 겁니다. 이 자체로는요, 좋은 커맨더십도 있고 나쁜 커맨더십도 있고 좋은 리더십도 있고 나쁜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양자공이 좋은 의미에서의 커맨더십, 리더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맨더십은요, 흔히 제로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제로섬이 뭐냐? 승패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이기느냐 지느냐 라고 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그런데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가 제로섬이라기보다는 세계를 난제로섬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평시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자, 공동 번영하자, 공생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커맨더십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화 시에도 전시를 항상 생각합니다. 전시를 잊지 않아요. 항상 전쟁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세계관이 그 커맨더십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의미에서는요, 일단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 때라도 커맨더십의 어떤 그 커맨더는 이긴다는 거에 아마 그 주안점을 좀 더 강조한다면은 리더십의 어떤 성격에서는 빨리 평화 협상을, 빨리 휴전 협정을, 뭐 이런 굳이 우리가 분류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죠. 커맨더십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죠. 통솔하죠. 그런데 리더십은 조직을 이끈다기보다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요즘은 가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 계획, 그 앞으로 추진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전략 전술적인 어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공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수미상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점을 추구한다면은, 반대로 리더십은 미래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유하는 쪽으로 많이 애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커맨더십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을 주로 듣는 것보다는 하고 지시를 하게 되죠. 전시에 참모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의견을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죠. 그런데 다수결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소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소수를 배제할 것이냐 혹은 소수를 배려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소수를 제대로 잘 배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소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려할 것이냐, 이런 거를 따질 겨를이 없죠, 사실은요. 전 비상 시국에는요. 예. 그런데 이제 리더십에게서는 흔히 나타나는 그 이상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덕목이 이제 주로 듣기, 말하기보다는 듣고 또 지시하는 것보다는 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그 요체는, 지도력의 요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유, 어떤 배경에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에 부합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3.1운동, 그 다음에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단한 건 말입니다. 우리 민족 그 3.1운동 성각자들이 대단했던 거는요. 1919년은요. 대한제국이 해체되고 한일합방이 된 지 9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9년밖에 안 지난 이런 상황에서요.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민주공화 체제라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유림 지도자들은 당시에까지도 유교적 세계관, 그래서 입헌 군주제 혹은 이씨 조선 왕조를 존속을 전제로 한 어떤 그 독립을 생각을 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1운동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유림, 유교 쪽, 유임 쪽이 3.1운동 발기인에서 빠지죠. 아무튼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지 9년, 10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3.1운동 선언문에 보면은 민주하고 공화의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제도적으로 구성된 상해임시정부, 민주공화제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승만의 건국과 그런 어떤 호국, 6.25 때 나라를 지켜낸 어떤 그런 골조, 그 다음에 박정희의 나라 짓기가 두말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신뢰가 될 정도로 주지하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일찍 와서 여기 기념관의 이사장님하고 또 우리 김승규 원장님하고 우리 또 양지호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북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김일성의 북한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의 대한민국의 차별성은 뭘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전에도 절감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북한 붕괴론, 아이고 흘러간 옛 노래, 아이고 언제까지 그런 북한 붕괴론 갖고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개구리가 말입니다. 물에 헤엄치고 있어요. 물속에서. 그런데 그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가열돼요. 나중에 끌어서 자기가 삶아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구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서서히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 북한의 조선노동당 고급 당 간부들, 군 고위 간부들도 물론 인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사실상 붕괴됐다라는 사실을 사실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붕괴했는데 북한 멀쩡하지 않느냐? 멀쩡합니다. 정권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원래 민주주의 체제나 혹은 과거의 왕권 체제,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도요, 나라가 망할 징조에 이르면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면은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정권에 의해서 건국이 되죠. 그런데 북한은 나라는 망했는데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기는커녕 또 정권이 물러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존속돼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지 못한 초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미 붕괴됐다는 것은요,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화폐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북한의 화폐가. 당비를 내는 정도가 북한의 화폐의 실질적인 사용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물건을 구입할 때 경제 단위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C2C, 소비자와 소비자 이런 거 말고요, 사업체와 사업체 간에 B2B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냐, 그 물건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장부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북한의 공식 화폐로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왜 기능을 제대로 못하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몇 번 만지면서요, 소련도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요, 화폐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화폐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다 배급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사병 집단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병영 내에서 사병이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가 그냥 해결돼요.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우리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화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해체, 동구권의 전복, 공산당 정권의 전복 전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뒤바뀌었죠. 북한은 아직까지 국가로서의 기능은 해체됐는데 정권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사실 동유럽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국가의 기능이 해체된 그런 지경에서 공산당 정권이 막을 내린 거죠, 사실은요. 국경에 대한 어떤 지킴,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경제가요, 공식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공식 경제입니다. 말로는 사회주의 경제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운용되는 현실은 시장 경제죠.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6.25 때 부산 피난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그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었지만은요, 그 국제시장이 과연 그것이 공식 경제에 포괄된 그런 시장이고 경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임시정부가 국세청이 있어서 징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국가재정에 썼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의 비공식 경제였습니다. 암시장 경제였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암시장 경제가 공식적인 정부 통제와 정부 운영의 경제를 압도하면서 진행된 게 부산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북한의 평양거리가 활발하고요, 막 핸드폰 쓰면서 그 다음에 막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남대문 시장이, 롯데백화점이, 동대문 시장이 저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 호황이구나.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평양거리의 흥청망청은요, 북한 경제가 점점 침몰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것이 암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암시장이라면 너무 좀 불법적이고 비법적이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비공식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80년, 70년대 말 80년대 때 등소평이 개혁개방 시작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북한은 공식화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문제죠. 그럼 왜 공식화를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그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1세기를 차치하더라도 19세기, 그러니까 당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오타키, 자급자족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요, 개방이라는 것이 필수예요.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정보만이 아니고 사람도 물자도.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개방경제 체제를 시작했죠.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개방경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병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정비대에서 정비병들은 정비만 열심히 하면 돼요. 식당에서 취사병들은 취사만 하면 됩니다. 물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서 갖다 주거든요. 자기들은요 요리만 하면 돼요. 그 요리한 다음에 음식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지? 시장에선 그렇죠. 팔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알아서 배급이 되는 거니까. 그게 사회주의 체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는 폐쇄가 전제인데 크게 얘기하면은 국내 단위에서 각자 분업 단위로 해서 운영되면서 또 그것이 전체 사회주의 체제로서는 국가별로 또 분업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거는 소련이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한 건데 왜 포기했느냐?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습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근데 왜 70년 동안 버텼느냐? 너무 물자가 많아요. 없는 물자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는요, 잘 구성된 그 정밀 기계와도 같아서요, 잘 굴러갑니다. 정밀하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그런데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요, 전체 기계가 서버리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요, 어느 기업이 망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하도급,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제, 그 산업 분야의 어떤 그런 흔들림, 불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정글과 같은 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는요, 한 공장이 서버리면 다 서버려요, 기계가. 제가 김정은, 그 전에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요, 김일성 때도 그랬고요. 지금 김정은이가 평양에 어떤 공장을 시찰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야, 대단하네.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요, 사회주의 경제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거든요. 자, 과자 공장이에요.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나 평양 시민들 보고 텔레비에서는 맨날 나오는데 그 텔레비에 나온 과자를 먹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과자 공장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건요, 그 과자 공장의 원재료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식으로. 우리처럼 구매가에서 어디서 시장 가서 사갖고 와서 원료를 대는 게 아니고 그 원재료를 대는 어쩌면 농장이면 농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합시다. 옥수수 콘을 만든다 해요.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가 제대로 옥수수 과자 공장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또 공장이 굴러간다는 건 뭐냐면 전기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된다는 건 뭐예요? 발전소가 가동한다는 겁니다. 발전소가 가동한다는 건 뭐냐?
석탄 같은 것이 공급이 된다. 석탄이 공급되는 건 뭐냐? 탄광이 제대로 가동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그 각계 산업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의식주가 보장이 되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과자 공장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요, 사실은 북한의 모든 경제가 다 완성됐고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건 뭐냐? 쇼윈도죠. 시범으로 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배이신 강인덕 그분이 통일원 장관도 하셨죠.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슬라이드 보고를 마치고 불을 켜니까 옆에 잿더리에 단백질가 그냥 수북히 쌓여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단 한순간도 나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소련의 경제는요, 한순간도 미국 경제를 따라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때는 소련이 미국보다 나았었느냐? 근거는 다 소련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한 겁니다. 그 통계는 1991년도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요, 그 알카이브에서 자료들이, 제가 10년 동안 알카이브에서 자료를 뒤졌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다 이게 다 허구였다라는 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누가? 아니, 그래도 스푸트니크라고 싹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빨리.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은 소련이 훨씬 더 나았던 거 아니냐? 아니. 소비자들은 자동차 하나도 제대로 못 굴러가면서, 소비재 생활도 형편없고 경제 생활이 전반적으로 형편없고 농장에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물린에서 올인하라고 하는 우주 개발은 열심히 된 거예요. 미국은 왜 안 했느냐? 미국이 돈이 없었냐? 돈 많았습니다. 미국이 기술이 없었냐? 기술 추구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런 선거를 받는 그런 당시 50년대 말, 어떤 대통령이 우주 개발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은 어떤 민간 업체에서는 할 수 있겠다. 민간 업체에서 우주 개발 할 리가 없죠. 지금도 사실은 우주 개발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상황인데, 어떤 그 자본가가, 어떤 기업가가 우주 개발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요, 소련에서 스푸트닉을 쏘자마자요, 그 다음 달 미국에서 익스플로러로 쏩니다. 물론 급하게 쏘다 보니까 실패했죠. 그 10월 달에. 그런데 그 이듬해 1월 달에 익스플로러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소련이 쏘는 거 보고요, 에이, 그럼 우리도 하자. 몇 달 안으로서 올라간 겁니다. 자,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절대로 나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다 뒤져보니까 이건 엉망인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요, 이건 프라우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빨랫줄 공장에서 빨랫줄이 초과 생산이에요. 신문에 나와요. 동아줄 공장에서 동아줄이요, 초과 생산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나와요. 그런데 인민들은 빨랫줄도 동아줄도 못 봐요. 이게 또 어디 갔느냐? 빨랫줄 공장에서요, 빨랫줄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동아줄 공장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꼬아요. 빨랫줄 100톤 생산하고, 그 빨랫줄 100톤이 동아줄로 가서 밧줄, 빨랫줄을 꼬아갖고 밧줄 100톤 생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검열을 맞춰요. 그럼 다시 그게 빨랫줄 공장으로 가서 빨랫줄 공장에서 또 검열을 받습니다. 빨랫줄도 초과 생산, 동아줄도 초과 생산인데 실질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인민들은 배급을 못 받는다. 이게 사회주의 경제의 바로 긴 면목이었어요. 그 강인덕 그 장관께서 당시에 나름대로요, 북한의 선전에 나오는 북한 방송 그런 걸 다 분석했고요, 시간을 재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은 대체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과학적으로 추산해서 쭉 보고한 게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그건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회주의의 생산이 도대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탈북자들 때문에 잘 알겠지만요, 북한 인민들이 공장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노동시면 독회부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연기 나고 즐겁게 뭐 아주 활기차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건 찍은 거죠. 소련에서 스타노프라고 하는, 우리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 이제 스타노프 운동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노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광부로서 할당량, 주어진 노동량의 뭐 수십 배를 했다. 그래갖고 노력 영웅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으로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거 없이 사회주의자들의 의식, 노력의식 고양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촉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스타노프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공사례 전문 강사였어요. 공장마다 돌아다니고 방송 출연하고 신문 인터뷰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이렇게 해서 노력 영웅이 됐다 뭐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런 건데 그러면 북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북한은 과연 그러면 왜 그러면 개혁 개방을 안 하냐? 개혁 개방은 필수인데요. 왜 개혁 개방 안 하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스펙을 조작했어요, 북한은. 북한이 개방을 왜 못하냐면요, 북한 인민들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북한 내부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 우리 막장 드라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친부모라고 생각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내 친부모가 아니고 우리 친부모를 살해하고 대신 그 자리에 자리 차고 앉은 부모다 라는 사실을 그 가족이 알면은, 애들이 알면은 이제 그게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죠. 북한에서 인민들이 북한의 그 백조혈통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김일성 왕조가 어떻게 탄생했느냐의 실상을 아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게 어느 정도로 두렵냐면요, 지금은 북한에서는요, 만주 항일투쟁 열상, 만주 항일투쟁 그러면 잡혀가요. 만주 항일투쟁은 금기어입니다. 80년대부터요,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무대가 바뀝니다. 왜? 82년도에 이문이라고 하는, 허진이라고 하는, 허웅배라는 사람이 소련 국민인데 일본에서 북한 김일성 왕조 비사를 내고요. 그 다음에 80년도 초에 중국 동북 흥룡방송에서 당 역사위원회에서 동북 항일 열사전이라는 3권짜리, 거기 김일성이가 안 나오고 김일성의 시체가 막 북한에서 선전한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서는요, 조작이 가능한 백두산으로 김일성 신화를 옮겨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두산의 구호나무, 그 다음에 백두산 미령, 김정일, 정일봉, 이런 게 다 80년대 소련, 중국발 김일성에 대한 과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대를 옮겨서 만주 항일투쟁이 아니고 백두 항일투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개방을. 우리가 흔히 개방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죠. 왜 안 됐냐? 80년대 합병법을 했는데 왜 안 됐느냐? 개방 안 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개방하는 개혁이 싫으니까 그러면 국경선으로 깔아버렸죠. 압록강, 그 다음에 개성, 그 다음에 낮은 선봉. 이게 뭐냐? 중국처럼 해안가에서부터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내륙으로 확대시키겠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개방의 시장경제의 방파제로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기장이요, 김정일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개방을 하려고 하는, 개혁하고 개방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죠. 왜? 정권의 레지티머시, 정당성의 가장 기본인 자기들의 신화가 붕괴된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제가 시간상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커맨더로 모셨던 대한민국 호는 성공의 신화를 쓸 수 있었고, 북한은 시작부터 잘못됐죠. 사회주의라는 시작. 그 다음에 더더욱 잘못된 게 뭐냐면 김일성의 스펙 조작, 이게 엎친 데 겹친 데 된 겁니다. 왜? 베트남도 하는, 중국 공산당도 하는, 그까지 개혁개방, 쿠바 공산당도 개혁개방을 하는데 왜 조선노동당은 개혁개방을 못합니까? 그게 바로 북한의 리더십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시간을 괜히 그냥 넘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 순서를 휴식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출신 전쟁 고아들을 기록한 전쟁 고아 기록물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전 세계 16개국에 초청받은 작품으로 3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의 감독신 또 김덕영 감독님, 또 다큐 스토리의 대표이신 김덕영 감독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김일성의 작가 김도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이 영화 상영은 그동안 이 김일성에 대한 영화 상영은 벌써 3년 됐거든요. 가장 뜻깊은 순간입니다. 왜 이 자리가 뜻깊으냐 하면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동료분 중에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16년을 걸려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면 16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2004년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루마니아에 있는 제가 성함을 밝히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분의 국정원 직원분의 도움으로 이 영화의 에피소드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포기하지 않고 이 영화를 계속 발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감상이나 말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동료분들의 그 헌신적인 도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2020년 6월 25일에 이 영화를 개봉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보안과 관련된 얘기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국정원에서 몸담아주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좀 문화 전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직이 있거나 어떤 뭐 큰 누군가의 뒷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자각으로 사실은 이 영화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김일성의 아이들 이후에 다음 작품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섰던 분입니다. 근데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을 올해 말에 개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영화 자체를 지금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또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몇 주 전에 드디어 영화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은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런 SNS 공간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얘기만 하고 이제 영화 보셔야 되니까 사실 뭐 영화 감독은 영화를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한다 그래갖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이 건물 하나 세우는데 12년이 걸린 거 혹시 아세요?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 원래 용산에 있는 지금 대통령 근처에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상암동이 많이 변했죠. 뭐 여기 미디어 센터도 많이 등장하고 굉장히 발전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곳에다가 그러니까 이 상암동 부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 계시네요. 역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쓰레기더미가 쌓여져 있는 상암동에다가 오실 수 있느냐 해갖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수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력으로 사실 이 건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지난 2월달에 미국 워싱턴을 취재했어요. 조지 워싱턴 생가가 있습니다. 마운트 버널리라는 곳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곳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그 모니먼트라고 그러죠. 상징물이 미국 전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3,000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곳이 몇 개나 있나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상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영화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에 지금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이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도 많이 좀 응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영화 여러분들이 한 85분 정도 됩니다. 한 80분,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시고 또 이 영화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주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영화 시청에 앞서 잠시 전 파키스탄 대사님이셨던 신원 대사님의 특별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양재 회원 신원입니다. 저 몇 차 적어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양재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이렇게 공동 주최하는 안보 강연에 참석해서 좀 굉장히 기쁘고요. 사실 제가 또 여기 온 두 번째 목적은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하는 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김 감독이 잠깐 설명한 대로 이 영화의 소재는 우리 루마니아 거점에서 발굴을 해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인들이 이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희 국제영화제에서 했다는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소개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덕영 감독이 여기에 뛰어든 게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게 만든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본인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건 대한민국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가지고 원래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이 그 촛불 시위를 보고 대한민국을 이대로 망가질 수는
없다는 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화 감독 그리고 제작 활동을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겠다는 그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좌파들은 최근에 성추문 사건으로 자살한 박원순을 기리는 영화를 제작을 합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나라 망친 문재인의 영화를 만듭니다. 노무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조국까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파들이 이대로 봐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김 감독을 이렇게 뒤에서 좀 같이 후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노무현이나 이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생명을 지 마음대로 자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영웅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제발 좀 막아야 됐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김 감독이 하는 거에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문화예술계가 기울어져도 이렇게 기울어질 수 없습니다. 좌파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물론 같이 참여한 시민들이 있습니다만은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리버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의식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좀 옆으로 빠집니다만은 지금 양지회는 여기 이한준 회장님도 계신다만은 이어서 장종환 회장님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조치 이런 걸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한 김 감독의 활동이 김 감독의 외로운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양지회 또는 이 보수 세력들이 전개하고 있는 운동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감독이 만들어갈 리버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면은 아마도 큰 성과를 내고 또 우리가 하는 안보 수호 활동에 든든한 위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장시간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사님. 그러면 이어서 영화를 바로 시청하시겠습니다. (1950년대) 5,000명가량의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북한의 아이들이 유럽 땅에 와서 살아야 했을까? 우리는 70년 전 그들이 남긴 행적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다. 체코의 시골 마을 발레체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벨리스크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었다.
한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52년 6월, 루마니아 국경을 통과한 열차 한 대가 시레트로 향하고 있었다. 북한 전쟁 고아들을 실은 특별 열차였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열차가 멈추자 열차 안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평양을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열흘이나 걸린 여정 탓에 아이들의 표정에는 지치고 힘든 표정이 역력했다. Starting 1952 up to 1960 were about more than 5,000. Starting with Romania, 2,500. Poland, Polish Republic, it was counted about 1,000. Czechoslovakia, 700. Hungary, 500. And Bulgaria, 500 as well. 아이들이 대부분이 건강이 좀 그리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 이래가 하는데 우리말이 아파라고 하면 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을 불러서 이 아이가 뭘 원하는가? 자꾸 아빠 물 요구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아프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부모를 잃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은 유럽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현지 언어를 습득하면서 유럽의 아이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우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획일적인 기율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건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 유럽에 정착한 북한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었다. Желая на всички вас, ако случайно попаднете на този филм, който готвят тук, и сте живи и здрави, желая ви още здраве, желая ви да... 사람의 인생은 추억과 추억 사이를 흐른다.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잊혀지고 희미해져 가겠지만 70여 년 전 동유럽의 이름 없는 낯선 땅에서 생활했던 북한 전쟁과들과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언젠가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북한의 전쟁고아들과 유럽의 친구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본다. 나레이션 해주신 분 또한 이 영화 감독이신 김덕영 감독님의 나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세월의 흐름 속에 묻힐 뻔했던 역사적 진실을 다시 살아있는 역사로 복원해주신 김덕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강연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